과정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스티븐 코비 박사의 책을 계속朗讀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통해서 승승하는 승리의 그 과정들을 쭉쭉 이야기하는 중에 과정, 우리가 승패 또는 패승의 수단을 가지고 승승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그리고 수단이 잘못되면은 승승을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승승식으로 생각하라.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승승의 결과, 즉 해결 방안에 도달하느냐 하는 그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저 피셔와 윌리엄 우리는 협상 비결이라는 아주 유용하고 통찰력 있는 저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이 책에서 원칙 중심의 접근 방법 대 입장 중심 접근 방법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협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원칙, 입장. 비록 저자들이 승승이란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 정신과 철학은 승승적인 접근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그들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 입장 주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쌍방이 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고 또 객관적인 기준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외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다. 승승의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컨설팅을 해온 나의 경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 협상 과정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문제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욕구와 관심으로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라. 둘째, 관련 문제의 핵심적인 쟁점과 관심을 파악하라. 입장이 아닌 관심을 파악하라. 셋째, 어떤 결과가 완전히 수용 가능한 해결 방안이 되는가를 결정하라. 넷째, 이 같은 결과를 얻는 데 가능한 새로운 선택 대안을 규명하라. 습관 5와 6은 이 같은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를 직접 다룬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의 2장에 걸쳐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승승의 해결 방식 자체가 갖는 본질과 승승 과정이 갖는 특성이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승승의 과정을 통해서만 승승의 해결 방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수단과 결과가 동일한 것이다. 승승의 전략은 성격에 근거한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 상호작용의 총체적인 패러다임이다. 성실성, 성숙, 그리고 풍요의 정신에서 나온다. 이것은 신뢰가 높은 인간관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 이것은 기대와 성취를 효과적으로 명시하고 관리하는 합의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나아가 이것은 지원 시스템이 있으면 더욱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습관 5와 6에서 보다 자세히 검토하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습관 4의 적용을 위한 제언. 첫 번째, 당신이 앞으로 하게 될 어떤 합의와 해결 방안에 도달하고자 할 때 그 상호작용을 생각해 보라. 용기와 배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라. 두 번째,
승승의 패러다임을 좀 더 빈번히 적용하는 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그 목록을 작성하라. 그 다음 이 같은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당신이 영향력의 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라. 세 번째, 승승의 합의를 개발하고 싶을 때 먼저 그 대상으로 할 사람을 선택하라. 당신 자신을 이 사람의 입장에 놓고 이 사람의 해결 방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자세히 기록하라.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이 보는 관점에서 어떤 결과가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지 그 명세를 작성하라. 이제 상대방을 만나서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을 때까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라. 네 번째, 당신의 일생생활에서 주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세 사람을 들어보라. 그 다음에 이들 각자와 형성하는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또 세 사람 각자와 갖는 계좌에 당신이 예입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기록하라. 다섯 번째, 당신 자신이 갖는 패러다임, 즉 각본을 깊이 숙고하라. 그것은 승패의 각본인가? 당신이 이 같은 각본이 대인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각본이 어떤 원천에서 나왔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 나아가 당신의 이 같은 각본이 현재 생활에 잘 맞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라. 여섯 번째, 힘든 상황에 처해서도 진정으로 상호 간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대표적인 승승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또 이 사람이 보여주는 예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무엇을 그로부터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습관 4에서 승승을 위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적인 내용을 습관 4의 적용을 위해서 재현을 이렇게 했네요. 정말 승승을 위해서는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인격 대 인격, 정말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 등등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크게 다섯 번째로 습관 5,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 이유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파슬칼.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당신은 시력이 나빠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친척이 경영하는 안경점에 가서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이 안경점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신의 얘기를 간단히 듣고 난 뒤에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 이걸 끼워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10여 년간 이 안경을 써왔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지요. 집에 한 개가 더 있으니 이건 당신이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안경을 써본다. 그러나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런 도수가 너무 높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하고 당신은 큰 소리로 외친다. 왜 안 되는 거지요? 나한테는 잘 맞았는데. 자, 다시 한번 써봐요. 쓰고 있잖아요. 하면서 당신은 항의한다. 그렇지만 모든 게 희미하게 보일 뿐인데요. 무슨 소리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 보세요. 그러나 난 사물을 잘 볼 수 없어요. 이런 당신은 도대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가 나무란다. 나는 당신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만약 후에 당신이 다시 도움이 필요할 때 과연 이 안경점에 찾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보기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떤 처방을 내리기 이전에 진단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신뢰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진단하기 전에 처방부터 하는
사례는 얼마나 흔한 일인가. 자, 얘야, 내 속사정을 얘기해 봐라. 복잡한 것이겠지만은 내가 이해하도록 노력할게.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다, 얘야. 얘기해보렴. 나만큼 널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다. 나의 관심은 너의 행복뿐이란다. 무엇이 널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있니? 잘 모르겠어요. 어서 얘야, 그게 뭐지? 저 사실은 난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당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문한다. 학교가 싫다고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내 교육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교육은 내 장래의 기초야. 너도 내 언니처럼 공부에 전념하면 성적이 오를 거고, 그러면 학교도 좋아하게 될 거다. 거듭 얘기하지만 학교에 전념해 보아라. 넌 그럴 능력이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보렴. 침묵이 흐른다. 자, 말해봐. 어머니 생각이 어떤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장에 좋은 충고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대인관계 분야에서 필자가 터득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들라면 바로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다음 자기를 이해시켜라. 이 원칙이야말로 효과적인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열쇠이다. 성품과 커뮤니케이션. 당신은 지금 내가 쓴 책을 읽고 있다. 읽고 쓰는 것은 둘 다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다.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다른 형태이다. 사실 이상은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기본 유형에 속한다. 우리는 이들 4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아가 이상 4가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당신이 효과성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보낸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 보자. 즉, 당신은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는데 수년을 보냈고 또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도 여러 해를 보냈다. 그러나 듣기에 대해서는 어떤가? 당신은 상대방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경청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받았는가? 비교적 극소수의 사람만이 경청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이 받는 훈련은 기법 중심인 성격 윤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경청 훈련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품이나 인간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 만일 당신이 나와 효과적으로 교제하고 또 내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배우자, 자녀, 이웃,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테크닉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챈다면 나는 당신의 이중성과 가식을 알아차리게 된다. 또 나는 왜 당신이 그렇게 하고 당신의 동기는 무엇인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내 마음을 당신에게 열어줄 수 없게 된다. 내가 내게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관건은 실제로 보여주는 당신의 행동에 달려있다. 당신이 보여주는 실제 행동은 당신의 성품, 즉 진정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당신이 나로부터 받고 싶은 평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형량력은 내가 당신을 실제로 어떻게 경험했는가에 따라 확실히 달라진다. 당신의 성품은 마치 발광체처럼 계속해서 방사되고 또 전달되고 있다. 결국 이처럼 방사되는 당신의 성품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그리고 나에게 대한 당신의 노력을 직감적으로 신뢰하거나 또는 불신하게 된다. 만일 당신의 일상생활이 변덕스럽다면 또 당신이 신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친절하다면 나아가 무엇보다도 당신의 개인적인 행동이 공적인 행동과 불일치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마음을 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의 애정과 관심을 받기 원하고 또 필요로 한다 해도 나는 내 자신의 견해나 경험 그리고 느낌 등을 노출시키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리고 당신이 나의 독특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내게 어떻게 충고하고 조언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당신이 하는 말이 좋고 훌륭할 것인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게 꼭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당신은 나를 염려하고 또 나의 신경을 헤아린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 말을 믿고 싶다. 그러나 당신이 나를 이해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내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당신의 말뿐인데 나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나는 충고받는 것에 대해 화를 잘 내고 방어적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아마 내가 너무 큰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설사 나의 내면에서 당신이 내게 해주는 충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만일 당신이 나만이 갖는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의 충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대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면 테크닉만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즉, 당신은 솔직함과 신뢰를 고무시키는 성품의 바탕을 둔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 하나의 거래를 창출하는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를 높여야 한다. 공감적인 경청. 먼저 경청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라는 말은 매우 심오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한다. 우리는 보통 남에게 먼저 얘기하여 이해받고 싶어 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는 게 아니라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통해 모든 것을 예고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심어주고자 한다. 예, 나는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압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자, 당신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자기 자신의 관해 영화를 계속 투사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안경을 쓰라고 처방해 주고 있는 셈이다. 만일 그들이 누군가로 인해 아들이나 딸 혹은 배우자, 직원들, 골치를 앓고 있다면 그들의 태도는 통상 이러하다. 그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해요. 어떤 아버지가 언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난 우리 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애는 도대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하고 내가 대답했다. 아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다. 다시 한번 확인하죠. 라고 내가 말했다. 당신은 그 애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게 내가 말하려는 겁니다.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내가 넌지시 말했다. 그렇네요. 라고 그가 대답했고 그 다음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정말 그렇네요. 하고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래요. 맞습니다. 하지만 난 벌써 그 애를 이해하고 있어요. 난 그 애가 겪고 있는 심정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도 똑같은 과정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 애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가? 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 대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아들과 세상을 보았다고 간주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우리는 나름의 논리로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해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각자의 독백을 모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내면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통 다음의 5가지 수준 중에 어느 하나로 듣고 있다. 첫째 번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로 이것은 실제 전혀 듣지 않는 것이다. 둘째 번은 응 그래 그렇지 맞아 등의 맞장구를 치면서 듣는 채 하는 것이다. 셋째 번은 선택적 청취로 대화에서 단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 듣는 경우이다. 어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제잘될 때 우리는 곧잘 이 같은 방식으로 듣는다. 넷째 번은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소수만이 5째 번인 즉 가장 고차원의 경청 형태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인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흉내내는 적극적인 경청이나 반사적인 경청과는 전혀 다르다. 이 같은 종류의 경청 기법은 성품이나 인간관계로부터 단절된 기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기법은 정치되어지는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또한 본질적으로 보면은 자서전적, 즉 자기 경험 중심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 같은 기법을 사용한다면 실제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청취하는 동기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다. 비록 반사적 경청 기법으로 듣고 있지만 청취하는 의도는 대답하고 통제하고 또 조정할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적인 경청이라는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말한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다. 공감적인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들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느끼는 감정도 이해한다. 공감이란 동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동감은 합의의 한 형태인 판단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분위기에 맞춰 표현된 감정과 반응이다. 사람들은 곧잘 동감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을 서로 종속적으로 만든다. 공감적 경청의 본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이것은 어떤 사람을 감정적으로 물론 지적으로도 완전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적 경청은 말하는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고 반응하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다른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60%는 우리의 신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된다. 그러나 공감적인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이때 우리는 그 말이 갖는 느낌과 의미를 경청한다. 나아가 행동도 경청한다. 이것은 오른쪽 뇌는 물론 왼쪽 뇌까지도 사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감지하고 직관하고 느끼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경험을 투사하고 생각, 느낌, 동기, 해석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그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체를 다룬다. 또 우리는 이해를 목적으로 경청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심오한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에 추가하여 공감적인 경청은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을 시켜주는 비결이 된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지각하지 않는다면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의 노력을 속임수이고 이기적이고 위협적이고 나아가 위장된 친절로 간주할 때에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인출이 되어 버린다.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감적인 경청은 그 자체만으로 감정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이 될 수 있다. 또 이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상당한 치료 효과도 가지고 있다. 만일 지금 있는 바로 이 방의 모든 공기가 갑자기 밖으로 빨려 나간다면 당신은 이 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겠는가? 아마 이 책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공기를 마시는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생존만이 유일한 욕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욕구를 유발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인간 욕구 분야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족되어 부족함이 없으면 더 이상 욕구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육체적인 생존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큰 욕구는 심리적인 만족이다. 이는 곧 타인으로부터 이해받고 신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면 이는 그 사람에게 심리적 공기를 주는 것이다. 이같이 절대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난 다음 비로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착수할 수 있다. 심리적인 공기는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언젠가 시카고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이 개념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세미나의 참가자들에게 그날 저녁에 공감적인 경청을 한번 실행에 옮겨보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한 사람이 숨가쁘게 달려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들려주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지요 라고 그는 말했다. 시카고에 있는 동안에 나는 한 건의 큰 부동산 거래를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나는 어젯밤 계약 당사자들, 양측 변호사들, 그리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우리 사이에 막 끼어든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 등과 만났습니다.
나는 자칫하면 이 거래를 놓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난 6개월간 이 거래에 매달려 왔고 사실 이 거래에 내 전 사업의 운명을 모두 걸고 있었습니다. 전부를요.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요.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판매 기술도 다 발휘했지요. 어제 상담에서 마지막으로 하려고 준비한 말은 결정을 좀 더 후에 내리도록 미룰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왔기 때문에 모두가 지쳐 있었고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중개업자의 대안을 택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속으로 이렇게 말했지요. 자, 왜 그걸 안 하는 거지? 왜 오늘 배운 내용, 먼저 경청한 다음에 이해를 구하라는 원칙을 적용해 보지 않는 거지? 믿어봐야 본전 아닌가? 난 계약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너의 제안에 대한 당신의 우려를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만일 당신이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내 제안이 적절한지도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의 입장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따라서 그가 원하는 내용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그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것, 또 그가 예상하고 있던 결과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고 더 정확하게 표현할수록 그는 자기의 마음을 더욱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화 도중의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부인에게 전화 다이얼을 돌리더군요. 전화기를 놓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계약을 성사시켰어. 나는 완전히 어안이 벙벙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공기를 불어 넣어 줌으로써 감정 은행 계좌에 막대한 예입을 시켰던 것이다. 다른 것은 똑같아도 바로 이 심리적인 공기가 서로 통하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역학이 그 어떤 기술적인 차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 먼저 경청하여 이해하는 것, 즉 처방을 내리기 전에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자기에게 오랫동안 잘 맞던 안경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생산과 생산 능력 모두를 엄청나게 고갈시킨다. 다른 사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대한의 상호 의존적인 생산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충분히 이해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대인관계의 생산 능력, 즉 높은 잔고의 감정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다. 공감적인 경청은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사실 심오한 경청의 경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를 열어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역설이다. 그 이유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영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바로 습관 1, 2, 3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당신을 불변하는 내면의 핵심, 즉 원칙 중심적으로 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은 외부 세계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더 많은 취약점을 마음의 평화와 힘을 가지고 다룰 수 있게 된다.